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계속 땅이 가라앉고 있다. 그래서 해수면 이하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바다에 방벽을 쌓아서 버티고 있지만 해수면 밑으로 땅이 가라앉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때 부족해지는 것 중 하나가 육류다. 현재의 추세라면 매년 2억 톤씩 육류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가축에게 먹일 사료를 재배할 경작지를 계속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녕하세요. 더불어 읽다 더다입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보시면서 저기 나오는 뉴스가 나에게 아니면 내가 사는 이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있는데요. 왜라는 궁금증만 생기고 그 왜를 어떻게 해소시켜야 하는지 몰라서 인터넷만 뒤적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누군가가 쉽게 글로 써주거나 읽어주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1%를 읽는 힘이라는 책이 아마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책은 네이버에서 경제경영 분야의 메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다고 하네요. 경제 주식 분야의 영향력 1위. 출간 즉시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에서 1위를 차지한 책입니다. 아마 저 같은 경제 초보가 읽기 쉽게 쓰여져 있고 내용도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프롤로그에 보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기상이변이 심해서 작물 수확량이 줄어들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곡물 가격이 오르겠구나일 것이다. 투자자가 기상이변으로 곡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다는 예상만으로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누군가의 손해가 내 이익이 되는 제로섬 게임 같은 투자 시장에서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법은 큰 무기가 되기 힘들다는 의미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몇 단계를 더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 중에 곡물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그 영향이 클 것이다. 예를 들면 이집트다. 이집트는 곡물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현대도 인플레이션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서는 가치 보존 수단으로 금을 많이 활용한다.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금값을 자극할 수 있겠구나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투자의 세계에 조금 더 다가선 것이다. 이처럼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 세상을 연결해서 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저자이신 메르님은 시장을 보는 눈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쓸만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지, 기업의 가치 판단으로 무엇을 봐야 할지에 대해서 이 책이 유용하다고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책에서 알려주는 연결의 힌트를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기존 시각과 다른 새로운 해석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왜 반도체를 패권 국가 경쟁의 핵심 키라고 하는지, 2차 전지가 왜 그토록 화제가 되고 있는지 등을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는 느낌으로 써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관점을 바꿔 세상을 다르게 보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미국이 과거와 달리 이기적으로 바뀐 이유,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려도 일본이 따라서 올리지 못하는 내막 등이 들어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경제 흐름이 투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의 중요성, 환율이 움직이는 단계와 장단기 금리가 바뀌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 등 이해하기 쉽게 써놔주셨어요. 마지막 5장은 이러한 복잡한 세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자님만의 방식도 살짝 공개해 주셨습니다.
프롤로그 말미에 저자님은 직접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이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흐름을 읽고 깨달음을 얻고 자신만의 관점을 갖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잠깐 그 말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학자는 아니다. 큰돈이 움직이는 곳에서 투자를 승인하고 위험 관리를 하면서 실전을 겪어왔다. 이런 실무 경험과 정보 검토 및 선별,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연결해서 보는 노력이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시각을 만들 수 있었다. 투자만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 내 일상에 깨달음을 적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성공을 앞당길 수 있다. 이 책은 같은 정보를 접해도 남들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나만의 관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투자의 선택 방향이 놀랍도록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정보의 질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세상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행간을 해석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세상을 연결해서 보는 역량을 키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1%를 읽는 힘을 가진 동료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어떠신가요? 저자님의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책 속으로 잠깐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쓸만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까?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에 간다. 도서관이 월요일에 쉬기 때문에 주말 중 편한 시간에 이용한다. 한 번 이용할 때 도서를 최대 5권까지 빌릴 수 있는데 1시간쯤 고르다 보면 권수가 채워진다. 최근 3개월간 40권을 빌렸으니 한 달에 14권 정도 빌려서 읽는 셈이다. 내 블로그에서 땀과 관련한 글은 사라 에버츠의 땀의 과학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히토류 이야기의 일부에는 김동환의 히토류 자원 전쟁과 데이비스 S. 에이브러햄의 히토류 전쟁 2권의 책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 도서의 차이점은 한쪽은 중국, 한쪽은 미국 시각이 강하게 들어있다는 점이다. 나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두 주장의 중간을 선택하는 산술적인 균형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정하는 생각의 균형이 필요하다. 물론 책만으로 전체 흐름이 다 잡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책의 저자들은 친절하지 않아서 군데군데 이해가 가지 않는 흐름상 빈틈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빈틈을 채워서 흐름을 완성하다 보면 오직 나만의 정보가 된다. 최근에는 제임스 오원 웨더롤의 돈의 물리학을 읽었다. 월스트리트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MBA나 경제학 박사가 아니라 물리학자, 천문학자들로 바뀌고 있는 현황과 다양한 분석 방법이 인상 깊었다. 저자는 미국 하버드대학 물리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7년 만에 하버드대학, 스티븐스 공과대학,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딴 후 20대의 교수가 된 사람이다.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확률론, 통계적 분포, 정보이론, 복잡계 등을 투자와 연결시키는 과정이 흥미롭지만 쉬운 책은 아니다. 책을 빌릴 때 실패를 많이 한다. 제목이나 목차 정도만 보고 빌려오면 쓸만한 내용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무료로 빌린 것이니 타격이 없는 게 도서관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이다. 가끔 보고 싶은 책이 없을 때는 구입을 신청하기도 한다. 그러면 대부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신간이 도착했다는 문자가 온다. 도서 신청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쓸모가 많다. 책은 단점과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단점은 과거 이야기라는 것이다. 책을 쓰고 편집 과정을 거쳐 서점에 나오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의 이야기가 책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으로는 알기 힘든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책과 구글링의 최신 정보가 합쳐지면 쓸만한 흐름이 잡힌다. 여기에 10년 이상 매일 검토하는 내부 보고서의 기억이 합쳐져서 정리된 정보가 만들어진다. 평범한 결론 같지만 정보를 얻는 곳 중 한 곳이 도서관이다. 하지만 단순하게 책을 읽는다고 정보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내 생각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을 쓰는 것이다. 글을 쓰면서 빈틈을 확인해 채울 수 있고 흐름을 명확하게 그려나갈 수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투자들의 공통점. 몇 년 전 저금리 시기의 이야기다. 공유 오피스 건물 투자와 관련해서 안건이 올라왔다. 서울 강남역에 있는 빌딩으로 일부를 제외하고 공유 오피스 회사가 모두 임차하고 있는 건이었다. 공유 오피스 회사가 매달 내는 월세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원금도 조금씩 상환하다가 건물 가치가 오르면 팔아서 수익을 얻는 계획이었다. 1층 커피숍 외에는 건물 전체를 한 회사가 다 사용하고 있어 공실 걱정 없이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건이라 표면상 안정적으로 보였다. 임차인인 공유 오피스 회사도 업계에서 세계 1위라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았다. 고정된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익성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임차인들은 건물 전체를 써서 공실 없이 운용을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 계약이 되어 있어 시장금리가 올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월세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기껏해야 계약 조건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연계해서 임대료를 올린다는 정도의 조항만 넣을 수 있다. 사실 개인이 하는 상가 투자도 규모는 작지만 구조는 비슷하다. 1억 원짜리 상가를 사서 보증금 500만 원, 월 50만 원의 임대를 줬다면 대략 6%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셈이다. 하지만 상가 소유자 입장에서 월세가 모두 수익이 아니다. 한 번씩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중개 수수료가 나가고 임차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면 한두 달 월세를 받지 못하고 공실이 될 수도 있다. 각종 세금도 적지 않게 나오고 보유 상가가 많을 경우 임차 관리인을 별도로 둬야 할 정도로 바람잘날 없이 사건도 다양하게 터진다. 정기예금 금리 1% 시대에는 공실 위험, 임차인의 문제, 세금 문제를 고려해도 이만한 수익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6% 월세를 받는 것보다 은행에 5%짜리 예금을 맡겨놓는 게 마음도 편하고 경제적이다. 금리가 오르면 상가와 같은 수익성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2, 3년 투자하고 매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 5년에서 보통 10년 이상 묻어두는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때의 가치 하락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에는 불과 2년 뒤에 미국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던 저금리 시기라 나의 부결사인의 영업팀장의 어이없어하는 표정이 떠오른다. 지금은 살았다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부동산은 금리의 가치가 크게 오르락내리락하는 민감한 물건이다. 성형수술과 투자의 공통점. 표적 집단 면접 조사라는 집단 인터뷰 방식이 있다. 보통 10명에서 15명의 사람을 그룹으로 묶어서 심층 인터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타깃이 되는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10명 단위의 100명 이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개인적인 질문과 답변이 필요하거나 여러 명을 한자리에 모으기 힘든 전문직일 경우 1대1 개별 심층 면접을 하는 등 인터뷰 방식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FGI는 모더레이터라고 부르는 진행자가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에게 미리 준비된 질문을 하면서 대상자의 생각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FGI가 진행되는 회의실의 한쪽 벽면에는 큰 거울이 있다. 이 뒤쪽은 범죄 영화에 나오는 취조실 거울과 구조가 같은 미러룸이다. 미러룸 뒤쪽에는 참석자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 거울 뒷면이 이런 구조인 것을 아는 참석자들도 있지만 모르는 참석자들도 많아 재미있는 일도 많이 생긴다. 미러룸을 일반 거울인 줄 알고 쉬는 시간에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거나 이를 쑤시고 때론 매무새를 가다듬기도 한다. 인터뷰가 길어지면 잠깐 쉬는 시간이 주어지고 모더레이터는 퇴장한다. 이때 참석자 간에 나누는 대화도 재미있는 광경이다.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많은 말이 쏟아진다. 한 번은 강남 성형외과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FGI를 한 적이 있다. 간호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수술 비용 할인 이야기가 있었다. 요즘은 성형 카페 등에서 할인을 많이 받아 거의 반값에 성형수술을 하는 손님이 많다고 한다. 모더레이터의 귀에는 레시버가 꽂혀 있어서 미러룸에서 전달받은 질문을 추가로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모더레이터에게 질문을 요청했다. 반값 할인 성형수술과 제값 내는 성형수술에 차이가 있나요? 한 간호사의 답변이 재미있었다. 의사 선생님의 수술 방법, 수술에 들어가는 장비, 약품 등은 할인을 하나 정상가로 오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바늘땀이 달라요. 이분의 답변에 다른 간호사분도 맞아요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제값을 낸 사람과 할인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수술 결과가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당시에는 잘 느끼지 못하고 거래하지만 가격이 싼 것은 이유가 있고 비싼 것은 비싼 가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하려는 건의 협상 과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쉽게 수용되면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긴장해야 한다. 좀 비싸기는 해도 괜찮은 물건에 투자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보통 좋은 투자 결과가 나왔다. 왜 접근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을까? 금리가 오르면서 과거 저금리 시대보다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이자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엉망이고 부동산도 하락세라는데 금리가 괜찮은 예적금에 묻어놔야 하나 하는 고민을 꽤 많은 사람이 하고 있을 것이다. 시절이 수상할 때 안전한 예적금에 묻어두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예적금 금리 검색을 해서 나오는 이자율은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받는 이자율이고 중도 해지했을 때는 상상하기 힘든 정도로 낮은 이자율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W은행 정기적금을 예로 들면 6.5%의 이자율로 광고를 한다. 기본 이자율 2.5%에 4%의 우대 이자율 더 줘서 총 6.5%를 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대 이자율 앞에 붙은 만기 해지 시라는 문구를 잘 봐야 한다. 만기까지 유지를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4%의 우대 이자율은 0%가 되는 것이다. 일단 6.5%의 이자율 중 4%가 떨어져 나간다. 기본 이자율 2.5%도 중도 해지 시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은행별 차이는 있지만 보통 비슷한 예치기간별 해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치기간이 20%가 안 되면 기본 이자율의 10%를 주고 예치기간이 만기에 가까워지면 조금씩 올라가서 예치기간이 80%를 넘어가면 기본 이자율의 80%까지 지불하는 식이다. 3년짜리 6.5%의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갑자기 급한 돈이 생겨서 5개월 만에 해지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4%의 우대 이자율은 0%가 되고 2.5%의 기본 이자율은 예치기간에 3년에 20%가 지나지 않았으니 기본 이자율의 10%인 0.25%를 받게 된다.
6.5%짜리 정기적금을 들었지만 5개월 만에 해지하면 그때까지 넣은 돈에 대해서 0.25%의 이자율로 계산해서 받는 것이다. 3년짜리 정기예금을 2년 364일까지 유지하고 만기 하루 전에 깬다고 다시 가정해보자. 만기 딱 하루 전이더라도 우대 이자율 4%가 0%가 되는 것은 똑같고 기본 이자율 2.5%의 80%인 2%를 받게 되는 정도다. 하루를 더 참으면 6.5%를 받을 수 있지만 만기 하루 전에 적금 해지하면 2%밖에 받을 수 없다. 정기 예적금에 아주 높은 이자율을 준다고 하는 곳들이 있다. 너무 과하면 보통 함정이 있기 마련이다. 판매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어야 높은 금리를 주겠다는 곳 등 사기에 가까운 조건들까지 있다. 크게 광고하는 금리만 보지 말고 세부 조건을 하나씩 뜯어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적금의 금리를 비교하면 정기예금보다 정기적금의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기예금보다 정기적금의 이자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 정기적금 고객의 서민층 비율이 높아 중도 해지를 훨씬 많이 하는 게 이유라고 생각한다. 정기예금 고객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비율은 최대 45% 정도고 정기적금의 중도 해지율은 70%가 넘는다는 분석을 본 적이 있다. 목돈이 있는 사람이 여유자금을 맡기는 정기예금보다 목돈을 만들기 위해 매달 조금씩 돈을 붓는 정기적금을 서민들이 많이 들기도 하고 매달 계속 돈을 넣는데 부담을 느껴 예금보다 적금 해지가 많은 것이다. 정기예금보다 정기적금의 해지율이 훨씬 높다면 정기적금에 더 높은 이자율을 줘도 은행은 수지가 맞는 것이다. 정기예금보다 정기적금의 이자율이 높은 것이 비밀이라면 비밀이다. 정기예적금은 중도 해지 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손해가 크다. 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만기까지 버티는 사람에게 고수익 제공이 가능한 것이다. 험악한 세상에 손해를 안 보고 살아가려면 큰 글씨보다 작은 글씨를 잘 봐야 한다. 임진왜란을 통해 보는 정보의 중요성. 1592년 임진왜란 직전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것은 토지 측량과 수확량 조사였다. 그 당시 일본의 세금은 영주가 휘하 사무라이에게 마음대로 세율을 정해서 알려주면 그때그때 세금을 걷어 상납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지역마다 영주마다 시기마다 세율이 달랐다. 세금을 정부에 직접 내는 것도 아니었다. 농부는 촌장에게 세금을 내고 촌장이 농부들이 낸 세금을 모아서 사무라이에게 바치면 사무라이가 촌장들이 낸 세금을 모아서 영주에게 다시 바치고 영주는 일부를 쇼군에게 상납한 다음 나머지를 자신이 쓰는 방식이었다. 무엇이든 중간 거래상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쇼군이 세금을 30%만 받겠다고 하면 영주는 자기 몫을 챙겨야 하므로 사무라이에게 50%를 내라고 요구하고 사무라이는 60%를 받아서 10%를 먹고 촌장도 여유 있게 받아서 우수리를 떼먹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일본 농민들은 수확량의 최소 67%에서 80%까지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시기였다. 호주 가문에서 잠깐 40%를 세금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호주 가문이 받는 40% 세율에 농민들이 감동해서 호주를 침략한 히데요시에게 결사항전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히데요시는 이런 다단계 조세를 일원화해서 자신의 직할시는 50%, 기타 지역은 70%를 받아 낮은 세금으로 농민들의 인기를 얻은 후 일본 전국을 통일한다. 임진왜란 때 농민 의병 활동이 시작된 이유. 당시 조선은 결부법으로 세금을 받았다. 결부제는 한 결에서 쌀 300마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그중 25%인 75마를 세금으로 받는 제도다. 토지 상태에 따라 쌀 생산량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1등급 토지는 2,983평, 2등급은 3,241평,
3등급은 3,930평을 일결로 보는 식으로 차등을 두어 세금을 받아갔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똑똑했지만 정보가 없었다. 일본에서 낮은 세금으로 농민들의 인심을 얻었기에 한국 농민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인심을 얻으려고 부하들에게 파격적인 세율을 지시했다. 한국 농민들에게는 일본의 절반 수준만 세금을 받아라. 투항하면 더 낮춰줘라. 히데요시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은 조선의 농민들에게 앞으로 세율을 40%씩 받을 것이다. 투항하면 30%만 받겠다고 발표했다. 세금을 80%씩 내는 일본 농민에 견저 40%는 절반 수준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세율이었겠지만 조선 농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25%씩 세금을 냈는데 30에서 40%를 내라고 하니 세금이 가중된 것이다. 조선 농민들이 일본의 세율에 너도나도 격분했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농민 의병이 물밀듯 일어난 이유는 조선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세금 문제였다고 본다. 이를 통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기 마련이고 결국 일이 잘 성사되려면 상대방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단순하게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이 잘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생각보다 타율이 낮다. 인간은 고마움을 잘 잇는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상대가 있는 시합의 장이다. 상대의 성향과 성향, 돈과 관련한 유불리 등을 고려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드러그 리포지션이 가져오는 기회.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약으로 디설피람이라는 약이 있다. 디설피람은 알코올 분해를 방해하고 술을 마시면 구토가 나게 해 술에 거부감이 들게 만들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약이다. 1971년 38세의 암 환자가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 이 환자는 암은 전이가 많이 되어 치료를 포기했고 알코올 중독이라도 치료하려고 디설피람을 10년쯤 복용했다. 암 치료를 포기하고 디설피람만 복용한 이 환자는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서 창문에서 추락해 죽는다. 디설피람을 먹었어도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지 못한 것이다. 정상적인 병사가 아니라 추락사로 죽어 이 사람을 부검했다. 부검의는 여기저기 전이되었던 종양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알코올 중독 치료제로 큰 효과가 없었던 디설피람에서 암 치료제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이 발견은 연구로 이어져 1993년 프랑스 연구팀은 종양을 제거한 암 환자 64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고 디설피람 복용자의 생존율이 76%가 나왔다. 효과에 고무된 덴마크, 체코, 미국 다국적 연구팀은 2017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디설피람의 항암 효과 메커니즘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암 환자 3,000명을 추적 조사했다. 디설피람을 복용한 암 환자의 사망률이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34%가 낮게 나왔고 특히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 암의 효과가 더 좋게 나왔다. 디설피람이 암세포 활동을 방해하고 제거한다는 연구 결과로 디설피람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것이다. 이렇게 시판 중이거나 임상을 진행하던 약이 본래 치료 목적인 병 이외에 다른 질병에 더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조루치료제인 프렐리지는 항우울제로 개발된 약이었다. 항우울제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프렐리지를 먹고 성관계 시간이 길어졌다는 부작용을 이야기했다. 프렐리지는 세로토닌 재흡수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데 세로토닌은 우울증 외에도 뇌의 사정 중추를 자극하는 기능을 했던 것이다. 프렐리지가 세로토닌 재흡수를 차단하니 사정 중추의 자극이 잘 안 되어 성관계 시간이 길어진 것이다. 결국 항우울제였던 프렐리지는 조루 치료제로 재탄생했다. 비아그라도 원래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다. 비아그라는
독감 백신과 같이 투여하면 암세포 전이가 줄어드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암 치료는 암세포 제거뿐만 아니라 수술 후 타 부위로 암세포가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 암세포는 면역세포인 자연 킬러 세포가 대항하는데 암 수술을 하면 자연 킬러 세포 활동이 줄어든다. 그래서 암 수술을 하면 수술하기 전보다 암이 다른 부위로 더 쉽게 전이된다. 비아그라는 자연 킬러 세포 활동을 방해하는 세포를 약하게 하고 독감 백신은 자연 킬러 세포를 활성화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쥐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획기적이었다. 수술로 암세포를 제거한 쥐는 암세포가 평균 129곳으로 전이되었지만 비아그라만 투여했을 때는 전이가 24곳으로 줄었고 비아그라와 독감 백신을 동시에 투여하니 11곳밖에 전이가 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암세포 전이가 90% 이상 줄어든다는 것은 엄청난 효과다. 물론 사람에게 비슷한 효과가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비아그라와 독감 백신은 모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이라 임상에서 효과만 확실하게 나오면 바로 시판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비아그라가 치매 쪽에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나오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인류에 중요한 약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기존 약이 우연히 신약 후보로 재탄생하는 것을 드러그 리포지셔닝이라고 부른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